그 저희 채널 출연하실 때마다 목돈 1억을 10억까지 불리는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독자분들 반응이 항상 뜨거웠습니다. 박사님 채널에서도 최근에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ETF를 추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자산에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불편함을 느끼는. 왜냐하면 예측이 하도 틀리니까. 일단 뭐 이코노미스트 생활 33년 했지만 2018년 이후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만 먹고 살자는 거 내년은 땡이야? 너 역사에 네가 어떻게 평가받는 거 관심 없어?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관심이 없나 봐요. 이번에 코인 때 해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4월 달 그 상호관세 때 친구들한테 주식 사라. 내가 곧 뭐 조치한다.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도덕 룰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괴물이죠. 그러니까 정상적 인간이 아닌 윤리와 도덕 이런 거는 자기만의 그 룰이 너무 일반과 적어도 저 같은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괴물이 대통령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나라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그 카지노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AI 버블에 불편하지만 같이 있읍시다. 딴 데 쳐다보지 말고 AI 버블과 함께 침몰합시다. 침몰할 때 금이라는 구명 보트를 타면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서설이 길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투자 4분법을 저는 제일 많이 추천하고요. 25%씩 삽니다. 네. 코덱스 200 그리고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그리고 타이거 S&P 500 여기 있나요? 여기네요. 그리고 금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투자 4분법 그리고 조금 더 분산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20%씩 똑같고요. 마지막에 미국 리츠 VNQ 이렇게 이제 투자를 시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1,800 이제 매년 1,800 넣는 거예요. IRP 계좌에 1,800까지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1,800만 원을 매년 넣으면서 25년을 버텼더니 26억이 되네요. 예, 이 차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투자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랫동안 투자를 좀 할 것. 그래야 복리 효과를 노린다. 두 번째, 손실 리스크가 좀 적은 괜찮은 전략.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은행 예금은 손실이 없는 대신 마이너스 수익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가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가를 이길 수 있지만 한 10년에 한 번 정도만 손실 나는 전략을 좀 찾아서 해라. 이 둘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러면 25세 투자를 하면 50에 26억. 현금 26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0.3% 정도 되겠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매년 1,800씩 붙는다라는 게 이 전략으로 아까 좀 보여드렸던 두 가지를 같이 다시 띄워드리면 별거 아닌 전략인데 여기 나와있죠. 매월 150만 원씩. 별거 아닌 전략인데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할 때는 혼자 해봐야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동이체라는 좋은 방법이 네네. 있고 또 하나는 주변에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고 있어. 같이 하자. 특히 연인 혹은 가족들과 하면 좋겠죠. 네, 꼭 하셔서 재정적 자유를 성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보내주세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노후에 이제 금수저로 은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10억까지만 해도 네. 중단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10억까지 하고 중단한다. 예, 그러니까 납입을 중단하고 인출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10억이 언제냐면 여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하면 되는 15년 거예요? 하니까 되네요. 15년?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러니까 1,800으로 15년, 14년 하니까 되네요. 대략.
여기 요 정도니까요. 네. 2015, 16년 요 사이에 10억이 됐네요. 그래서 그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운용 전략이 연 한 8에서 10%를 버는 전략이고 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금 절세 계좌라서 세금이 안 나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딱 납입을 이제 중단하시고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IRP 계좌로 했다고 했으니까 퇴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퇴사를 하면서 이걸 연금 저축으로 전환을 하셔서 인출을 시작하시면 그러면 이제 1,800에서 300만 원만 아시는 것처럼 IRP 300만 원만 연말정산 혜택이 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출하는 거는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혜택 본 게 없으니 페널티도 없잖아요. 네,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인출이 되니까 이제 연금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55세 전에 은퇴하시면 한 5.5%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죠. 그래서 연 한 8천에서 1억 정도를 꾸준히 인출을 하시면 아까 월 500은 너무 푼 돈이죠. 이 전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래서 그냥 월 한 7, 800을 인출하셔도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낮으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돼서 50, 60, 70이 되면 더 자산이 커져서 한 20억 이상 되는. 그래서 그냥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가셔도 뭐 하얏트나 힐튼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뒤지면 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로 묵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밥도 해 먹으면서 그 일대를 살 수 있어요. 한 달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이제 좀 되게 좋아하는데 그 1년에 한 8천 정도 소득이 있으면 여행 가서 한 달에 2천만 원에 생활비 한 1천만 원 쓰고 한 3천 쓰고 오더라도 5천이 남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럭셔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전략들을 안 하시죠. 왜 안 하냐면 복권 주식 긁어서 12일 연속 상한가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그죠? 상지건설이 갑자기 떠오르고 또 천호고속이 떠오르고 그러네요. 근데 그걸 잡을 능력과 그때 베팅할 능력이 우리는 없잖아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4분법 아니면 5분법으로 연 1,800 정도씩 꾸준히 넣어서 운만 좀 따르면 은퇴 시기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시면서 탁 파이어 그리고 열심히 돈 쓰시면서 세계 각지의 좋은 호텔이란 호텔 좋은 레지던스란 다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최근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을 두고 경제학자들에게는 참담하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미국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버블을 더 세게 만들겠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그 미 연준의 경제 전망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물가는 2.5, 성장률은 2.3 봐요. 그러면 명목 성장률이 한 5%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정책금리가 3.5고요. 내년 이맘때 아마 2.0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가 명목 성장률이 한 5% 정도 나오는데 정책금리가 2%, 은행 예금이 2%예요. 그러면 은행 예금에 돈 넣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 되겠죠.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데 은행에 돈 넣고 있으면 바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도 사겠죠. 그래서 제가 내년 AI가 투기금융을 넘어 폰지금융 갈 거다. 좀 뭔가 심상찮다.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미 연준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 연준은 타락했고 이 타락 속에 내년 중간 선거를 타깃으로 주가를 최고치를 올리려는 그런 마음을 아마 트럼프는 갖고 있을 거고 주변에 있는 책사들은 중국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선 미국의 AI 기업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라고 조언을 하고 있을 거라. 따라서 내년엔 미국이 좋다. 그리고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무섭죠? 이게 좀 많이 무섭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인플레는 그냥 2.6, 2.5 굉장히 높은 거. 인데 성장률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AI 그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성장률을 다 끌어올릴 것 같은데 여기에 금리까지 인하한다. 그러니까 불이 활 타는데 거기다 기름을 막 마구마구 붓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뭔가 큰 이제 거품이 생길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보다 미국이 좋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승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인 거고 주변에 있는 공화당의 이제 여러 멤버들은 야, 지금 어차피 뭐 관세 부과해가지고 미국 제조업 부흥한다 그랬는데 최근에 제조업 관련 투자 보니까 다 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업 체감 경기 좋다는 얘기 들은 적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내년 선거에서 이길 길은 AI 쪽 해서 주가 올리고 AI 쪽에서 세계 패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자. 그래 트럼프한테는 선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야 빨리 지금 금리 인하해 줄 때 대출 받아서 데이터 센터 미친 것처럼 깔아. 송배전만 깔자. 이거 터지면요. 그건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AI 쪽에 버블이 끼기 때문에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다시피 이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보다도 나스닥 100이 좋겠네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그 미국 투자은행들이 뭐 내년에 S&P가 7천이네 8천이네 하는 그런 전망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전망이 의미가 있나. 이제 나스닥 전망을 해야지 S&P 전망이 그게 의미가 있나. 좀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식이나 금, 코인 등 다양한 자산들 중에서 어떤 상품을 또 어떻게 이제 비중을 나눠가지고 또 분산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면요. 미국 주식이 제일 좋고 근데 미국 주식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터지겠죠. 네네. 안 터지는 버블은 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경으로 세상이 움직이면 터지는 건 이제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 5년이냐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 좀 보험을 가입하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금을 좋아합니다. 어제도 사상 최고치던데 아무리 사상 최고치가 됐더라도 미장이 이 차트를 보시면 2000년, 2008년 그리고 2018년, 2022년 이렇게 4번의 약세장이 있거든요. 이 4번의 약세장 때마다 빨간 선으로 돼 있는 미국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네, 엄청나게 올랐네요. 예, 그러니 나스닥이 안 터지면 좋겠는데 저는 뭐 금융시장의 역사 한 200년 보면서 그러니까 돈의 역사란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보면서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면 오를수록 결국 그 버블이 터지는 이유가 수급이 무너져서 터지거든요. 근데 그 수급이 무너질 때 가장 중요한 신호가 결국은 상장이에요. IPO 때 터지거든요.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IPO 때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규모 IPO가 내년에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내년에 일단 스페이스X는 확정 같고 오픈 AI가 내년 말 뭐 이렇게 이제 쭉 보이면 내년에 터질 때 하반기에 터질 때 금이 참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그게 터지면은 그럼 뭐 금이나 채권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네. 이번에 터진다고 해서 강한 불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가 확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다. 그 90년대랑 좀 다른 거죠 지금. 90년대는 버블이 터지고 소비가 엄청 부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소비는 되게 부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고 미국 사람들 못 산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지금 뭐로 버티냐 하면 0.1%의 과소비로 가는 나라. 요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최상위 부유층의 소비로 간다. 그래서 뭐 윈블던 그 센터 코트 관람하는데 10억을 태우고 막 NBA 그 결승전 플로어에 100만 불 있어야 된다고 그 장외 가격들 이야기 들으셨죠? 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예. 100만 불이요? 예. 장난 아닌데.
인스타가 세상을 망쳤어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딱 찍는 거지. 내 뒤에 커리가 있고, 내 뒤에 르브론이 있고, 내 뒤에 갈매기, 이제 데이비스를 갈매기라고 그러는데 갈매기가 있고, 내 뒤에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 데서 보면서 남들한테 그 자신은 이런 데 돈을 쓸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샌들 교수님 보면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줄을 세워서 표를 사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1,000만 원 주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냐 아니냐. 100불짜리 표를 이 사람한테 10,000불을 주고 그렇잖아요. 줄을 세워서 밤을 세워서 네. 표를 사오게 하는 일이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글들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네. 그때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 가치가 다르니까. 네. 억만장자의 한 시간은 1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 그는 자신의 시간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걸 산다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100만 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시성 소비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소비라고 이제 기펜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소비가 된 거니까 요래저래 보면 이게 IT 버블 비슷한 게 펑 터지면 요 1% 소비가 박살나겠죠. 그래서 이제 불황은 좀 올 수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두 과소비를 하다가 불황이 온 게 아니라 0.1%, 0.01%의 과소비로 가던 나라가 그 좀 불황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 부자는 뭐. 예, 다음에 올 불황이 아주 센 불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또 그냥 일반적인 불황이 올 텐데 그러면 요 금을 또 활용해서 그때 또 폭락한 이제 그 승자조가 가려졌을 테니까 이제 그때 애플 같은 그러니까 2010년에 애플 같은 주식을 사면 되죠. 그런 용도로 금이나 뭐 또는 안전자산을 좀 들고 있자라는 이야기죠.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좀 하락하지 않고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뭐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높아진 시기에 새롭게 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좀 우리가 이 고환율 시기에 좀 주목할 만한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님? 일단 그 미국 ETF에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환율이 지금 한 1,470원이면 부담스러운 부분은 확실하고요. 올해 연평균 그 환율 한 1,415원, 2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거의 그 외환위기 때 1,399원이거든요. 연간 네네. 평균이. 그러니까 정말 역대 최고의 지금 원달러 환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그때보다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역대 최고 연평균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한 1,470원대를 방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향후에 환율의 어떤 향방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이런 ETF 같은 투자를 할 때는 긴 호흡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몇 개월, 1년 이렇게 보시지 말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신다면 지금 언제든지 지금 시작하셔도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바꿨을 때 돈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라서 그런데 사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3년, 5년, 10년의 긴 호흡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달러는 계속 달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일단 뭐 그 달러 자산이 갖는 어떤 그 대표성이나 안전자산적인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게 저는 뭐 충분히 좀 밸류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적금 금리가 이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예적금이 그 안전자산이라는 이제 인식도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적금은 금리가 낮아서 메리트가 없고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수익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뭐 사실 투자 시장에서 안전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이 원금이 좀 보장되면서 좀 그래도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ETF가 좋을까요? 네, 그 저희 책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네네네.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원금을 꼭 보장받기 원하시는 투자가분들이시라면 지금 이제 요 화면에 저희가 지금 띄워드린 초단기 국채 ETF가 적당한 어떤 투자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초단기 국채라고 하면은 만기가 1년이 채 안 남은 이런 미국 국채 투자를 하는 ETF고요. 대부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초단기라고 하면 3개월 미만, 3개월. 만기가 3개월이 채 안 남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가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요 자료 화면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요 차트가 톱니바퀴 모양처럼 돼 그러네요. 있고 하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데 매월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배금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되면 다시 자기 가치로 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한 달 동안 쭉 가치가 올라가다가 아직 받기 전에 이자를 예. 받기 전에 분배금 받기 전에는 또 예, 올라가고. 분배락이 매월 발생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매월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게 3개월 미만인데 대체로 수익률이 연간으로 치면은 한 4에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한 23% 정도니까는 확실히 높고 그다음에 이거는 매월 분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투자가 가능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는 이자가 지금 계속 붙긴 하지만 재투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초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매월 분배금이 나오니까 나오는 분배금을 재투자하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수익 자체도 정기예금이나 이런 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미국 국채가 뭐 이제 뭐 미국이 망한다는 전제를 안 한다면 미국 국채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치의 변동 이자율과 상관없이 가치 변동이 없는 이런 그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네. 이런 그 상품이다 펀드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게 지금 빨간 줄로 네, 써서 네. 보여드리는 SPDR 블룸버그 1에서 3개월짜리 T비ll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iShares 그다음에 0에서 3개월 미만의 트레저리 본드에 투자하는 ETF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특히 근데 요 두 번째 SGOV라고 하는 그 초단기 ETF는 국내 투자가분들이 이미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부티풀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 2024년도 연간 국내 투자가들이 가장 매매를 많이 한 ETF를 꼽으라고 하면은 3위, 4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국내 투자가분들에게도 익숙한 ETF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미국이 망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뭐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책에서 금 투자도 언급을 하셨어요. 뭐 네. 최근에 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값이 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금 투자에 나서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금 투자법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이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금의 어떤 그 좀 장기 추세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좀 말씀을 네. 좀 드린다면 지금 요게 이제 그 금 선물 3개월 만기 이제 향후 3개월 이내 만기가 되는 금 선물 관련된 1975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차트를 네. 보여드리는데요. 장기 상승 추세가 나온 거는 3번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75년도에 부터 시작해서 1980년까지 약 한 5, 6년 정도 장기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약 11년, 12년 정도의 장기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흐름상으로 보면 2018년 정도부터 지금 이제 다시 장기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한 2024년 정도에 이제 가파른 상승세가 네네네. 나오면서 금에 다들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금의 이런 그 장기 추세 상승에 나오는 거는 뭐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안전자산, 경기 방어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유동성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도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도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한 6%대 있던 미국 금리가 1%대까지 내려왔죠.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모기지로.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지금 뭐 주식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 금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 이 당시에도 있죠. 5%였던 금리가 거의 0% 네네. 수준까지 내려왔었던. 이게 똑같이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파월 연준 의장이 2018년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영향을 좀 받았고 그 이후에 2024년도에도 다시 금리 인하 추세가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유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그 대부분 과거 두 번의 장기 추세에서 있을 때 보면은 대부분 한 5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한번 나오게 되면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길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지금 제공해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 그 3부에서 저희 책 3부에서 이 금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금 관련 ETF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식, 채권, 상품이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ETF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이 상품이란 카테고리 내에서는 금 ETF가 가장 큰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지금 현재 한 30개 이상 ETF가 지금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거 굳이 좀 나누자면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금을 채굴하는 광산업체에 투자하는 ETF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뭐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SPDR 골드 트러스트 GLD라고 한 것과 iShares 골드 트러스트 IAU라고 하는 요 두 ETF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금을 삽니다. 금을 사서 런던 에다가 보관을 해요. 런던 보관소에다 보관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금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노이즈 없이 순수하게 어떤 금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상품, 펀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맨 밑에 있는 바넥 골드 마이너스 ETF GDX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넥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ETF에서 GDXJ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는 뭐냐면 이제 금을 채굴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는 광산 기업에. 강산 기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네. 근데 요 약간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넥 주니어 골드 마이너 이제 주니어라는 게 하나 붙어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이건 뭐 주니어가 붙었다는 거는 중소형주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두 펀드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좋긴 한데, 뭐 금값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업 개별 고유 리스크라는 게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뭐 기업의 어떤 재무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영업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소의 변화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금 가격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굳이 금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금 현물에 투자하는 GLD나 아니면 IAU 같은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노이즈를 줄이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 가격이 장기 상승 추세가 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또 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세계 중앙은행에서 금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나오지만 오른쪽 그림이 이제 세계 중앙은행 연도별 금 매수 규모인데요. 과거 2010년부터 한 2021년까지는 약간 좀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500톤 연간 500톤 정도를 그 세계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수를 했는데 2022년부터는 1000톤 규모로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2022, 23, 24년도 유지되고 있고요. 2025년도 3분기까지를 봤을 때는 4분기까지 추정으로 봤을 때는 한 900톤 정도 내외에 매수를 하지 않을까. 뭐 1000톤에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의 금을 지속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그 자산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 자산이 게다가 동결이 돼 버렸죠.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과 약간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갖고 가지만 때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계좌가 동결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니즈가
뚝 떨어지고 그 대신 금에 대한 니즈가 크게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10월까지 발표한 걸로 보면은 10개월 연속 지금 금 매수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그 전체 그 외환 보유고의 금 보유량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아직까지. 예.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50% 이상 저기 외환 보유고의 금 비중을 가져가거든요. 달러 자산은 지금 달러는 보유가 중국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달러 자산의 10%밖에는 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네. 따져보면은 중국이 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최근에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30%까지 올리겠다. 전체 비중을. 그럼 20%를 추가도 올려야 되는데 그 중국의 그 외환 보유고가 한 3조 달러는 없어 3.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계속 무역 흑자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좀 또 늘어나겠죠.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3.2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그리고 이제 현재 금 가격이 이제 4,300불 정도 트레이온스당 4,300불 정도 하는데 대략 한 4,000불 정도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은 앞으로 한 5,000톤 정도 더 사야 됩니다. 그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린다 이런 건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가장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 이제 좀 전에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약간 미국에 적대적일 수 있는 그런 국가들 위주로 금에 대한 중앙은행의 보유량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또 금값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하나의 요소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연간 매수 규모가 1,000톤 정도인데 중국 한 개 국가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게 5,000톤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을 사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장기 금 추세가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하나의 그 약간 구조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금은 괜찮은데요. 네. 이제 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구리에도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은에도 관심이. 예, 은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나가면은 무슨 그 농산물 같은데 이런 상품 ETF 네네. 전반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요 부분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PTP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PTP 과세라는 게 뭐냐면은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일종의 조합이나 아니면 유한회사 같은 것들이 하나의 그 상장돼 있는 ETF나 개별 종목 개념으로 상장이 돼 있어서 거래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그 원자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미국 국세청에서 이런 스타일의 PTP 관련 종목들이나 ETF를 매매하게 되면 매도 대금의 10%를 과세를 하겠다. 대상은 미국은 아니고요. 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이 PTP 관련 이런 종목이나 ETF를 사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PTP 과세가 전체 매도 대금의 10%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체 거래 금액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려 1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 그 한국 증시와 비교해서 미국 ETF의 어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2025년만 보면은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 미국 주식보다는 더 훨씬 많이 올랐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 버블 논란, 뭐 최근엔 조금 잠잠하긴 한데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미국 주식 시장이 2022년도 정도만 제외하면 거의 한 15년간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좀 고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투자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ETF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작가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AI 버블을 먼저 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최근 한 2, 3년간의 또 이제 그 2022년 조정 이후에 2023년, 2024년, 5년까지 네네. 3년 동안 어떤 이 미국 그 증시, 뉴욕 증시의 지금 흐름을 견인해 왔던 게 이제 AI이기 때문에 AI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신 나와 있는 분이 이제 탐리라고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이자 이제 지금 대표이신 분이고 굉장히 이제 낙관론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술주의 90%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분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많은 이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 AI 기업이 향후 10년 내내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많은 기업이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다. 그리고 90% 정도는 아마 망하거나 패배자가 돼서 상당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거고 나머지 승자는 5에서 10%밖에 안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닷컴 버블도 이런 형태였었잖아요. 99년도 인터넷 그 닷컴 버블 시절에 만약에 그 종목을 바스켓으로 샀다면 그 안에 많은 종목이 그렇죠. 주가가 급락하고 망하더라도 그 안에서 승자가 된 기업들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AI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큰 격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 그 이제 2025년 CES 2025에서 젠슨 황 얘기한 것처럼 이제 향후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제 이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격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아주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엔비디아의 위상이 흔들거리고 계속 만년 좀 2인자처럼 계속 저평가돼 있었던 알파벳이 TPU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으로 접근해서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저희는 이런 AI는 사실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수없이 많은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느냐의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ETF 같은 이런 그 펀드 상품을 접근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 주식도 어떤 부침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계속해서 뭐 연간 20%씩 주가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를 계속 상장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분명히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고 특히 개별 종목이 아니라 어느 대표 지수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 어떤 큰 흐름의 그 테마라든지 AI 같은 이런 거를 장기 보유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테마 쪽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AI인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4개 정도 펀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글로벌 X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ETF AIQ가 가장 대표적인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그 밑으로 이제 2개 더 있는데 그 네 번째 되게 독특한 건데 댄 라이블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굉장히 웨더비시 선임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직접 자기 타이틀을 걸고 지금 이제 펀드를 내는 AI 관련된 ETF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출시 3개월 만에 6억 달러를 모았고요. 지금 현재 출시한 지 지금 6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 지금 이미 자산을 모을 정도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펀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핵심 30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또 재밌는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막상 이제 그 S&P 500 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얼마나 사모아야 할지 그리고 또 이렇게 투자가 익숙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알맞은 어떻게 보면 ETF 투자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S&P 500 이런 쪽에 좀 어떤 특화된 투자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S&P 500 관련 예를 ETF 가장 대표적인 이제 뱅가드 S&P 500 ETF가 네. 되겠는데요. 몇 주가 있어야 예, 어떤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냐 되는 건 각자 노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제가 이거를 몇 주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투자에 있어서 적립식과 그다음에 거치식에 대한 적절한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그 6부에서 투자 전략에서 포트폴리오를 나이대별로 아니면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60대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서 이 생애 주기별로 네, 그렇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처럼 예, 그래서 규모는 각자 뭐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으나 그걸 떠나서 어떤 전체 큰 틀에서 보자면 20, 30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 축적된 자산이 없는 상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치식보다는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50대 와서는 어느 정도 일정 자산이 축적된 상태에서 적립식. 예, 계속해서 이제 현금으로는 플러스긴 한데 이제 40, 50대 되면은 이제 아이를 낳고 집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학자금 등등등의 어떤 네네. 많은 자금 현금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적절하게 적립식과 거치식을 같이 관리를 하시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체 틀을 잡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6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거치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현금 흐름을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거치식과 적립식의 어떤 비중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비중을 계속해서 변화를 주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책에도 이제 그 A 과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써놨습니다. 이제 A 과장은 이제 12년 전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현재 2023년 말 현재로 이제 과장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한 6년 동안은 이제 150만 원씩 이제 계속해서 S&P 500, 뱅가드 S&P 500 ETF를 사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 6년은 이제 뭐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됐을 테니까 월급도 올랐을 거고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12년 동안 수익률이 12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금은 한 2억 5천 정도 투자가 되는데 자산은 얼마가 되냐면은 5억 6천. 예, 5억 6천 5백만 원까지 자산이 불어나는 이런 구조고 생각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적립식 매년 매달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사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 싶겠지만 이렇게 한 10년 이상 투자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 20년 투자하면 한 5배 정도까지 원금이 늘어날 수 있는. 특히 이제 여기서 2024년도도 추가적으로 S&P 500이 23% 상승했고, 근데 환율이 그 당시에 또 2024년도에 또 많이 뛰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치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원화로 환산하면은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향후에 미국 주식이 계속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좀 계속 가정하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지금 어떤 부침이 있더라도 이런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실수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어떤 그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미국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어프로치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내가 바닥에서 사서 이제 시장이 이제 거의 과열됐을 때 내가 꼭대기에서 딱 팔고 그런 꿈들을 많이 꾸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성공을 못하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투자 대가 중에 한 분이 이 존 템플턴 경께서 말씀하신 가장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서 자라고 낙관론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바닥일 때는 못 삽니다. 근데 이미 강세장은 비관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은 안 사죠. 그리고 언제쯤 사냐면은 회의론 속에 있으니 여전히 안 살 거고 이제 낙관론이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 이미 상승세가 진행이 된 다음이고 뒤늦게 뛰어들어온 사람들이 행복감 속에 투자하지만 그때 이미 강사장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실제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전문 투자가처럼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받고 굉장히 이거 하루 종일 어떤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고 생업이 있으시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개별 종목이나 이런 거로 투자를 하시는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ETF 같은 걸로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 바닥에 사서 정점에서 팔지는 못하겠지만 정점에 사서 바닥에 파는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네네. 이런 측면에서도 특히 이제 20, 30대, 40대 분들까지는 적립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과 5년치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를 목돈으로 묻어두는 방식 뭐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을까? 이거는 뭐 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그렇습니다. 나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좀 간단하게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뭐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한다면은 그 정말 우리가 와 하는 기대 이생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마다 사야 되고 내려갈 때도 사야 되고 이제 기계적으로 계속 산다면 우리가 뭐 바닥에 사서 뭐 이 정점에 그 꼭대기에 파는 이런 뭐 우리가 그 기대하는 이런 수익을 실현하는 거는 안 되죠. 어쨌든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거치식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어떤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본인이 트레이딩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예, 거치식을 100%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어떤 자산이 어느 정도 일정 쌓여 있는데 장기 투자를 위해서 거치 투자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어떤 시장의 큰 조정을 받는 시절에 뭐 닷컴 버블, 그 던으로 가면 닷컴 버블이 되겠지만 이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식으로 넣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항상 장기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치식 투자에도 가급적이면 그 60대가 이상이 돼가지고 자기가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이 적립식 투자를 병행하시는 게 지금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ETF 투자하는 분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은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 가장 잘 맞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A 과장도 20대 때부터 저렇게 150만 원씩 돈을 모았다.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운용되는 금액 중에 내가 적립식으로 사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치식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이대마다 좀 적절한 투자법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을 제외하고 그 미국 주식 ETF 중에 요즘 특히 주목해야 될 ETF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굳이 이제 저희가 그 3부에서는 미국 ETF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S&P 500 아니면 이제 나스닥 100 아니면 이제 러셀 2000 뭐 이런 데 투자하는 펀드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ETF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에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가장 보수적이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이제 대표 지수 ETF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 ETF들을 하시죠. 근데 개별 종목 ETF는 대부분 레버리지 ETF죠.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이 투자가분들이 미국 ETF 투자하실 때 양극단에 계세요. 대표지수 ETF를 투자하든지 하던가. 예, 아니면 개별 종목 ETF나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쪽에 이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시는지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게 2024년도에 한국예탁원에서 발표한 그 이제 국내 투자가들이 가장 트레이딩을 많이 한 상위 10개 ETF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1위부터 5위까지는 뱅가드 S&P 500, 그다음에 그 SPDR S&P 500 ETF,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SGOV 초단기 국채 ETF, 그다음에 슈드라고 해서 우리가 그 슈왑 US 디비던드 에쿼티 ETF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세요. 그 투자의 세계 안에서 그나마 조금 저위험 그렇죠. 그 약간 이런 쪽. 예. 대표 지수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근데 6위부터 10위까지. 6위부터 10위까지는 비트코인 2배, 그다음에 2배 엔비디아, 3배 반도체, 그다음에 뭐 2배 이더리움, 뭐 이런 식이에요. 뭐 2배 테슬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미국 ETF를 투자하실 때 양극단의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 방식에서도 양극화가 좀 나타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는 이제 저희가 연간 데이터를 아직 그 예탁원에서 발표를 안 하셔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2024년까지 좀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 책을 통해서 좀 업종이나 중장기 테마 ETF를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사실 중위험 중수익에 해당되는 요런 그 ETF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업종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500 내 11개의 그 업종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T가 되겠죠. 이제 IT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어떤 그 뉴욕 증시를 끌고 올라왔었던 동력 자체가 기술주였기 때문에 난 조금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IT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업종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요거와 비슷한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통신과 미디어를 합친 섹터죠. 요 부분도 이제 성향이 유사합니다. 기술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소비재 또는 임의 소비재라고 불리는 이런 업종도 여기 안에는 아마존닷컴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40%나 됩니다.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경기 소비재 관련 ETF를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아니야 나는 좀 그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뭐 필수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금융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 쪽은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 현재 지금 올해도 수익률이 좋지만 내년도에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이 이제 어떤 효과를 내기 시작해서 경기 부양이 잘 된다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금융 관련된 이런 쪽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고 그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주 항공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산업재 ETF, 산업재 업종 ETF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뭐 섹터를 두세 개 섞어서 나름 현재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를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테마 ETF에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냥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AI 쪽 관련된 ETF가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테마 ETF가 될 거고 이 테마는 정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부침은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이 아니라 좀 ETF 같은 이런 펀드 상품으로 접근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방산 쪽. 예, 방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2022년 2월 달에 발발됐을 때만 해도 3일 만에 끝난다고 하는 전쟁이 지금 4년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유럽 자체적으로는 자체 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올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반 쫓겨나듯이 백악관에서 반 쫓겨나 그런 약간 그 기사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제 쇼킹한 뉴스였었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하고 바로 이렇게 지금 지역적으로 맞대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특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이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산 쪽도 이런 어떤 지점 그리고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 때문에 소비됐던 많은 군수 물자라든지 아니면 무기들 다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산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중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방산 관련 ETF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4개 정도 그 이제 iShares US Aerospace and Defense ETF에서 ITA 그다음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종목수가 좀 많은 종목수를 늘려 다양하게 투자한 PPA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방산 업체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는 그 ITA나 PPA는 이제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SPDR, S&P Aerospace and Defense ETF 그 SAR라고 XAR 요거는 뭐냐면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긴 하지만 비중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진 않고 상대적으로 뭐 드론이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지금 현재 미국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무기체계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거의 뭐 드론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팔란티어가 엄청나게 또 각광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좀 뒤로 물러나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2기 내각이 이제 출범하기 전에 아직도 지금 전투기 같은 데 투자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제는 드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전체적인 시각 자체가 이제 드론과 미사일 이쪽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펀드도 관심 있게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밑에 있는 글로벌 X 디펜스 테크 ETF. 요거는 이제 SHLD, 쉴드라고 저희가 뭐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유럽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그러니까 위에 세 개는 주로 이제 미국 방산업체에 투자를 한다면 요 쉴드는 유럽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업체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무장을 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자금을 이제 그 이 방산 쪽에 투자할 거로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유럽이 그 유럽 지역 내에서 나오는 무기를 최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방산업체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쉴드 같이 이 전체적인 비중이 한 25% 이상이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입니다. 프랑스의 탈레스, 그다음에 영국의 BAE 시스템,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SPA,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독일의 라인 메탈 같은 이런 업체들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올해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방산 중에서도. 예, 거의 지금 한 65% 70% 정도 올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굉장히 좋은 ETF. 글로벌 X 디펜스 테크 ETF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방산과 별도로 유럽의 방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유럽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작가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체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좀 성장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이 이제 최근에 상승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역시 현재는 국내 상장 ETF 투자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이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이미 이제 국내 그 ETF 시장에서도 이제 미국 관련 ETF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를 하시려면 이제 밤 이제 그렇죠. 10시 11시 시작해서 11시 반 이후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서머 타임이 끝나면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까지 한 5시 6시까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트레이딩이 편안함이 좀 있죠.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교를 해 드린 건데요. 네. 일단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차원에서 뉴욕 증시 상장된 미국 ETF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사실은 국내 상장 미국 ETF가 훨씬 높았어요. 2024년까지는. 2024년도 그러니까 뱅가드 S&P 500 ETF가 예를 들면 총 보수 비용이 0.03%거든요. 네. 예, 연간 0.03%인데 과거에 타이거 S&P 500이나 코덱스 S&P 500 ETF 같은 것들이 0.25%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배, 8배 정도 높은 보수 비용이 있었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빠르게 보수 비용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 그 약간 높긴 한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수수료나 이런 거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미국 ETF 같은 경우에 다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원화 개념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 같지만 달러 환산해 보면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2023년, 2024년도 S&P 500 관련 투자에서 보면은 타이거 S&P 예를 들면은 타이거 S&P 500 ETF가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더 그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을 받는 거는 동일하다. 둘 다. 예.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이제 방금 전에 수수료. 수수료는 이제 또 많이 이제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세금 부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부분인데 세금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상장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은 당연히 이자세율 15.4% 적용을 받아서 이제 원천 차감이 돼서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차익이 발생했다.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내 상장 국내 ETF, 국내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죠. 비과세죠. 예, 근데 미국 ETF, 국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네. 세율이 15.4%입니다. 네네. 예. 근데 비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미국 ETF는 세율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 상장되는 미국 ETF는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과세 개념으로 이제 15.4%를 때리는 거예요. 차익이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ETF는 그냥 양도세 개념으로 22%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내 상장 미국 ETF 같은 경우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율은 좀 낮은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 종합과세 산정할 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소액을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소액이 아니라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 종합소득과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사실 종합소득과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민감하게 미치는 요소들이 2천만 원 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보험료를 올리게 되니까 크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직장에서 내주고 절반은 본인이 내잖아요. 근데 그 직장인도 추가되는 보험료는 100% 자기가 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 손익통산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군데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게 있으면 이제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손익 계산해가지고 이제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거나 이래야 그게 되는데 크네요. 손익통산이 어떤 네. 거는 수익이 나고 어떤 건 마이너스 났는데도 네네. 그냥 그 수익 난 거를 통산 안 하고 그냥 세금 매겨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보면은 이제 그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약간 좀 불리하죠.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 IRP나 ISA 계좌 같은 데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직거래한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계좌에서는. 근데 그 국내 상장되는 미국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S 계좌는 연간 2천만 원, 5년 동안 1억. 지금 뭐 계속 4천만 원, 2억으로 증액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계속 안 되고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네, ISA. 예,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은 그 여기 국내 상장 해외 ETF IS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9.9%밖에 과세를 안 하고 예, 손익 통산되고 예,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IS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2천만 원, 5년 동안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된다는 점은 너무 좀, 금액이 예. 커졌을 때는 조금 뭐 반감될 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고 노후에 이제 필요한 최소 월 생활비가 뭐 얼마 전에 그 조사에 의하면 300만 원 정도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평균이라는 게 좀 사람마다 의미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국민연금 제외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월 2, 300 정도 나오게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배당 성장 ETF를 통해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월 한 2, 300 정도의 현금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떨까요? 뭐 그 투자 금액이 얼마냐 한 여윳돈 50만 원 정도? 이런 매월 걸로. 50만 원을 투자해서 은퇴 후에 네, 은퇴 후에. 필요한 그 월 뭐 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국민연금 빼고 그렇죠. 한 200만 원 정도를 뭐 어떤 연금 상품에 좀 넣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배당에 좀 특화되어 있는 ETF에 그렇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배당 관련된 ETF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앵글에서 다양하게 쪼개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개 가장 대표적인 게 슈드하고 제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의 특성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배당은 뭐 정말 영원한 테마 ETF죠. 예,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이 있는 정말 이렇게 birds in hand에서 저 숲속에 있는 불확실한 새들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확실한 개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노후에 은퇴 후에 어떤 이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시는 것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당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미국 ETF 중에서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뱅가드 디비덴드 어프리시에이션 인덱스 펀드 VIG 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10년 동안 배당을 계속 늘려온 회사에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높은 배당을 하는 주식 종목엔 잘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향후에도 더 증액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붕괴율이 좀 낮습니다. 2%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뭐 1억을 이제 돈을 이제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셔서 노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억 정도 자금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연간으로
뭐 한 2%가 안 되니까 연간으로 한 400에서 6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12개월 나와서 보면 한 50만 원도 채 이제 어떤 조달이 어려운. 그래서 상대 좀 분배율이 낮다는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슈왑 US 디비던드 에쿼티 ETF. 요거는 지금 제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분배율 3.53%라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4.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2억 정도 투자하시면 800만 원 이상 이제 연간으로 분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한 6, 7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나는 너무 낮아서 좀 높은 분배율이 있는 그러니까. ETF를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시는 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에 있는 JP 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 JP라고 많이 불리는 국내 투자가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네. 이런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JP 모건 나스닥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 JP가 아니라 Q 뒤에는 이건 이제 S&P 500에 투자하느냐 나스닥에 투자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요거는 지금 JP 같은 경우에는 분배율이 한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한 10.5% 정도 네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JEPQ, JEPQ는 한 15에서 20%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한 2억, 3억 있으면 연간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니까는 한 200만 원씩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그 JP를 중심으로 한 요런 그 ETF들은 커버드 콜 ETF라는 파생 상품을 활용한 ETF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ETF들이 이렇게 분배금을 이렇게 10% 이상씩 많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펀드를 구성할 때 주식을 사면은 이 주식을 콜옵션을 갖다 팝니다. 매수 권리를 같이 동시에 파는 거죠. 예. 주식을 사면서 매수 권리를 팔게 되면은 그 판 거에 대한 값을 받을 거잖아요. 프리미엄. 그거를 이제 분배금으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펀드 수익이 계속해서 주식이 상승장에 나올 때는 뭐냐면은 계속 올라가도 나는 일정 시점이 되면은 그 사람이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을. 그러니까 이 상승장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상승장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수익이 다 제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 박스권 장세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은 뭐 활용하는데 뭐 이제 부족함이 없는 좋은 ETF긴 한데 만약에 시장의 상승 속도가 좀 빠르다. 따르면.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는 거, 분배금을 많이 받는 거 자체가 이제 상세가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도 제가 어저께 혹시나 싶어가지고 올해 연간으로 이런 그 분배 수익률 다 빼고 단순히 이 가격이 얼마나 올렸나를 봤더니 제가 상위 3,000개 그러니까 그 운영자산 규모 기준으로 3,000개 미국 ETF를 갖고 돌렸을 때 2,500등, 3,000등 사이에 있습니다. 거의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이 거의 한 17, 8%, 그다음에 나스닥이 한 20% 이상, 22, 3% 올랐는데 얘는 거의 안 오른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분배 수익률 받았겠죠. 10%에서 15% 이렇게 받았겠지만 그 자본 차익을 상당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대적으로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춰야 되는. 그 대신 이런 거는 계속해서 분배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 돈이 없어서 내 자산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계속 돈을 내가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분배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 은퇴 후에 어떤 노년에 있는 투자가들이다 이러면은 관심 있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그 ETF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JP를 투자하면은 강세장에서도 이제 자본책도 많이 얻고 수익도 저희 배당 수익도 많이 받고 둘 다를 기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예,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되는 그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현재 목돈 1억 원이 있는 3, 40대 직장인 노후를 위해서 이거를 한 10억까지 이렇게 불리고 싶다. 3, 40대라 그러면 앞으로 은퇴까지는 그래도 저도 한 20년 이상은 남아 있을 텐데 이런 정도의 1억 갖고 한 10억 정도까지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느 상품 쪽에 좀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질문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3, 40대시고 은퇴 이후에 어떤 자산을 충분히 10억까지. 큰 규모의 자산을 뭐 딱 10억
예, 하여튼 10억이라고 하여튼 10배 좀 이상. 10배. 예. 그게 한다면은 정말 장기 투자를 본인이 확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S&P 500 사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 그림이 S&P 500 장기 추세 차트인데요. 지금 지수는 한 6,800선에 네네. 있죠. 예,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아서 6,800선에 있는데 지금 3040이라고 하시면 3, 40대인데 한 35살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65세에 은퇴한다. 그럼 30년. 30년.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보다 30년 뒤인 1995년도에 지수가 얼마였냐면은 61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배가 난 거죠. 30년 전. 예. 30년 전이면 사놓고 그냥 30년을 기다리셨으면 예. 예, 뭐 그 사이 S&P 500이 올랐다 떨어졌다 막 했겠지만 30년을 묵혀 놓으시면은 결국에 가서는 10배 수익이 났다는 거죠. 1억을 넣어놨으면은 10억이 된 거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한 10년 전 뒤로 가서 예, 75년 2015년. 예, 해서 보시면은 2044. 예. 그러면 180 정도 하던 게 지금 200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 10배 났어요. 10배가 더 났네. 예, 10배 조금 넘죠. 한 11배, 12배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만약에 나스닥에 투자를 하셨다면 나스닥이 지금 23,000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95년도에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23배. 예, 23배 나는 거죠. 1억 넣어놓으셨으면 23억 되는 거죠. 23억. 뭐 거꾸로 또 다시 또 이렇게 보시면은 한 10년, 15년 뒤로 가서 278이었을 때 투자했으면 4,898. 20배 조금 안 되는 거죠. 20배 조금 안 되는. 예, 장기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기대 이상의. 제가 재밌는 거를 한번 해본 게 사실 2024년도 기준이라 좀 그러긴 한데 그 강남 아파트 많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24년 기준? 그럼 1년이네. 예, 이게 아까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이제 수익을 평가해 보면은 만약에 2005년 정도부터 해서 한 20년. 20년, 예, 20년 투자했다고 하면은 강남 아파트 투자한 것보다 S&P 500 투자한 게 훨씬 수익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런 그 복리 효과가 계속 올라가면서 가는 복리 효과 때문에 특히 뭐 이제 뭐 나스닥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 같은 QQQ 투자하신 분들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으신 거죠. 물론 이제 2025년도 들어와서 뭐 강남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한번 또 점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감안해도 사실 그래도 여전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좀 더 수익이 좋은 거로 저는 지금 이제 확실하게 지금 데이터를 안 그러니까 넣어서 지금 거론해 주신 게 작가님이 뭐 강남 아파트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우리가 굉장히 주목받는 자산인데 네. 접근성 면에서 사실 아파트는 매우 제한적이니까 엄청난 거액이 여기는 뭐 있어야. 1,000만 원만 투자해도 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의 대단한 강점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는 스토리긴 한데 워런 버핏이 그 100만 달러 내기를 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 2007년도에 제안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나는 그냥 S&P 500에 투자할게. 그러니까 뭐 혹시 나랑 100만 달러 내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붙어라. 근데 너는 헤지 펀드에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붙었는데 그게 이제 프레테지 파트너스라는 데 어떤 CEO가 붙어서 내기를 했는데 완전하게 압승을 하죠.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수에 투자해라.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난 내 와이프한테 90%는 예, S&P 500에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 사라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좋다고 앞으로도 좋다라는 보장이 있겠어?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미국 시장이 2000년, 2005년 뭐 이때 랠리가 나왔을 때도 더 이상 가기 어려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전에 어떤 이 미국 시장이 전 세계 경제를 끌고 왔던 어떤 그 기술주들의 어떤 랠리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전기차에서 테슬라, 그다음에 AI에서 엔비디아 이런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기술 혁신의 흐름을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 미국이라는 투자처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력이 충분한 투자처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반대로 노후 준비 못 하고 이 20, 30대 때 1억 갖고 이렇게 10억씩 키웠으면 다행인데 딱 1억만 가지고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 물론 뭐 그걸로 생활은 안 되시겠지만
은퇴하고 나서 이 딱 퇴직금 1억 갖고 이거 좀 당분간 내가 일을 하면서 생활비는 버는데 맘 편히 좀 묻어놓고 싶다. 1억 가지고 아주 일부를 생활비를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연금 상품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1억이라는 금액과 어떤 생활을 위해서 어떤 캐시를 계속 빼야 어느 되는 정도? 금액이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ETF 상품을 통해서 ETF 상품은 중위험 중수익이기 때문에 네네. 뭐 연간 막 20%씩 막 이렇게 수익이 나기를 20% 이상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펀드라는 특성을 통해서 그 수익은 10%대 수익 정도 10에서 20% 사이에 어느 적당한 10%대 그 정도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10%가 되겠죠. 그 정도인데 매달 또 빼쓰신다고 한다면은 원금이 어떤 계속해서 움직임이 계속 쭉 10%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올라가면서 계속 자산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0%도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자기 노후 자금의 어떤 그 자금을 1억보다는 조금 더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뺏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제피나 뭐 슈드 같이 뭐 주로 이제 커버드 콜 관련해서 뭐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뭐 ETF도 좋고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을수 작가님 모시고 미국 투자 ETF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요번에 이제 나오시는 이 책 제목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 딱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ETF 투자. 이 책에 관련해 가지고 작가님이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저희 책이 이제 기존에 있는 ETF 책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어떤 현재 어떤 테마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입문자들을 위한 책들이 좀 많은 거에 비해서 저희는 약간 그 중급 투자자들까지 포괄하는 이런 ETF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7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부터 4부까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서적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차별이 되는 건 이제 5부부터 좀 차별이 되는데요. 그 ETF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ETF라는 게 그냥 흔히 이렇게 시장에서 추천해주는 이런 ETF를 막 사는 게 아니라 본인 판단에 사기 위해서는 네네.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모닝스타 스타일박스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밑에 있는 뭐 분산 계수라든지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 가면은 참고하기가 굉장히 좋게 다 소개가 되고 있는지 펀드 평가를 다양하게 해주는 전문 기관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서 같은 테마의 ETF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 여러 개의 ETF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힘을 좀 키워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 부분도 아까 잠깐 이제 연령대별 어떤 그 접근 방법, 적립식이냐 뭐 아니면 거치식이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연령대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 경기, 뭐 이자, 뭐 이런 것들 다 좀 포괄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부에서는 정말 이 투자의 그 대가라고 하신 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고 충고를 해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개별 ETF 한 개가 뭐가 좋으니까 사세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ETF로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옆에 그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서적으로서 좀 어떤 그 가치를 좀 받고 싶은 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과서적인 ETF 입문서를 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약간 중급의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특화될 수 있는 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출간하신 책에서 한국 증시와 비교해서 미국 ETF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최근 AI 버블 논란과 함께 미국 주식 시장이 고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미국 ETF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보다는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ETF를 지금이라도 계속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표를 지금 원달러 환율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1,500원을 향해서 가는 것은 결국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떨어져가고 미국의 성장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 모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는 당분간 AI 테마라는 것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투자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제 주요 자산군 내에서 희소성이 가장 높아지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1년에 주식의 경우에 1.4%씩 공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금은 1년에 1%씩 공급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M2도 4% 하반기에 증가를 했고 주식하고 금은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을 전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국채는 또 1년에 5%씩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로는 주식이 가장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적립식으로 S&P 500을 모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얼마나 어떻게 사모아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알맞은 투자법을 알려주신다면요? S&P 500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예전에 그 워런 버핏이 2014년에 본인의 유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때 S&P 500 지수의 90%를 투자하고 미국 국채 10%를 투자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수익률이 지금까지 계산해봤을 때 거의 한 5배, 6배 가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S&P 500에 몰빵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저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에 한 30-40% 이상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채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뭐 절반 이상을 투자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 미국 물방이 아니냐, S&P 몰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이 주식 시장의 글로벌 자산의 비중을 감안하면 미국 주식의 절반 이상 투자하는 것이 결코 몰빵 투자가 아닙니다. 분산 투자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우상향을 보장할 수 있는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현금성 자산의 30에서 50% 정도는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과 5년치인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묻어두는 방식 중에 더 수익률이 좋은 투자 방식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증권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내노라 하는 투자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 24시간 주식시장만 보면서 연구하시는 우리 글로벌 IB들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이런 분들이 매년 초에 그 주가 방향을 예측했을 때 그게 맞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지수의 방향이라는 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돈을 모아놨다가 폭락장이 오면 한 번에 투자하겠다. 근데 이런 거를 맞추는 것이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뭐 미국이 고점이라는 얘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3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어느 순간 폭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타이밍을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198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어떻게 투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투자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번에 미국 시장의 저점을 잡아서 한 번에 투자하는 방식과 고점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식과 그리고 분산 투자
투자를 꾸준히 매달 적립주식에 투자한 방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적립주식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맞춰서 투자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만약에 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 상승률만큼의 그 차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지수에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 미국 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유명한 종목명만 보고 매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AI 버블 논란도 있는 만큼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종목 외에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알려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이 AI 혁신을 이끌다 보니까 기대만으로 오르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주식들도 많죠. 그런데 뭐 저는 사실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고 그러시다면 스스로 연구를 하셔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시고 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크게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S&P 500 ETF나 나스닥 ETF를 통해 투자하시는 방법이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전략 같습니다. 종목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 요소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연준의 움직임은 확실히 모든 거시지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면 금리를 내리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로 가는 것인지 단순히 뭐 그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기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볼 때 금리를 내리는 국면인가 아니면 올리는 국면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내리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이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하실 때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버블론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편입니다. 지금은 AI가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지만 책에서 AI 말고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셨는데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유망 분야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나요? 예.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바이오입니다. AI 산업이라는 이 큰 틀을 볼 때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것을 또 전력으로 뒷받침하는 전력 유틸리티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AI라는 수단을 정말 이용해서 자신들의 산업이나 자신들의 업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성이 높아지고 빠른 속도로 일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전체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고령화잖아요. 고령화 시점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의대 열풍이 부는 것처럼 어떤 의학이나 바이오의 수요가 그만큼 늘고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분야를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먹는 비만약이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만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주식시장을 휩쓸었던 것이 비만 테마였죠.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위고비가 또 먹는 비만약이 나오면 서든데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서든데스가 일어나고 또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저는 주식시장이 항상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하신다고 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AI 다음으로는 바이오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주항공도 뭐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큰 어떤 주식시장의 큰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미국 정부에서 이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랑 우주항공 분야에 가장 주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네.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 해도 개별 종목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는 ETF가 대안으로 꼽히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을 제외하고 미국 주식 ETF 중에서 요즘 특히 주목해야 할 ETF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이런 ETF를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증시에서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빨리빨리 종목 교체가 돼요. 그 예를 들어 20년 전에 미국 시가총액의 10개 종목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한 2개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엔비디아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떠올라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또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결코 너무 안정지향적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만 투자하시면 좀 투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시고자 한다면 다행히 요즘에 이제 국내 운용사들이 미국 시장에도 되게 다양한 ETF를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추천드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오 액티브 ETF도 있고요. 그리고 뇌질환, 그러니까 치매 예방하는 뇌질환 관련된 액티브 ETF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 탑10, 미국 금융 탑10 이런 ETF들도 내년에 많은 미국 IB들이 추천하는 ETF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P 500 같은 성장형 ETF를 꾸준히 모으는 분들이 많은데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딱 한 가지에만 몰빵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SPY, IVV, VOO, SPLG, RSP 등 다양한 ETF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모으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뭐 광고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코덱스, 미국 S&P 500 이런 것들이 국내 운용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한 가지만 몰빵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S&P 500이 꽤 끊임없이 종목 교체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액티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왜 굳이 이런 걸 추천을 드리냐면 수수료가 쌉니다. 네, 무엇보다도 수수료가 싸고요. 세금이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돼 있는 이런 ETF들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몰빵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상품을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에서 나스닥 ETF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S&P 500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이유로 나스닥에 올인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제가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고수분들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뭐 강남의 뭐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오랜 투자 끝에 얻은 결론 나스닥 ETF 몰빵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실제로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최근 AI 강세가 이어지면서 실제로 성과가 좋긴 했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습니다. S&P 500보다는 떨어졌다가 오르는 폭이나 이런 것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S&P 500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참고로 내년에 저희 골드만삭스나 아니면은 모건스탠리나 도이체방크나 BOA나 이런 데서 투자 전망을 내놓은 걸 보면은 AI의 어떤 급격한 기술주의 급격한 상승세 때문에 내년에는 좀 시가총액이 큰데도 좀 더 안정적인 금융주나 산업재 같은 것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S&P 500 ETF를 나스닥 ETF보다 더 높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AI의 기술과 어떤 좀 더 기술주의 비중을 두고 싶다고 하신다면 나스닥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가장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세금일 것 같아요. 많이 번다 해도 이렇게 세금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나중에 돈 벌 때는 좋지만 세금 떼일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연금 계좌를 통한 ETF로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후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자금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해외 ETF에 대한 투자 혜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해외 ETF라는 국내 운용사들이 설계한 해외 지수형 ETF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DC형 퇴직연금 계좌나 IRP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뒤로 미뤄져요. 뒤로 미뤄지고 그리고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그때 이제 정산해서 3에서 5% 정도의 세금만 내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 전략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세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ISA 계좌를 사용하지만 해외 상장 ETF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좌에서 미국 주식의 성장세를 가져가려면 국내 상장 ETF로는 어떤 걸 담아야 할까요? 네, 국내 상장 ETF로는 저는 반도체 ETF를 추천드립니다. 올해 뭐 이미 많이 오르긴 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미국 증시와 굉장히 연관성이 강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장이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늘 강세를 보였던 걸 보실 수 있는데 지금 AI 버블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식이라고 하면 마이크론하고 테슬라거든요. 두 개를 뽑을 수 있는데 마이크론이 좀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AI 버블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는 내년에 굉장히 강하게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가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반도체 ETF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은 반도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직장인 평균 퇴직금이 1억 정도라고 하는데 1억을 투자해서 월 생활비처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작년부터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커버드 콜 ETF 같은 상품들이 이런 상품들이거든요. 월배당을 꾸준히 내주는 이런 상품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슈드가 가장 유명하죠. 대표적인.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배당형 상품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승률의 3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요게 좀 약간 유행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이런 방식의 투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 재원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 콜옵션을 사고 뭐 풋옵션을 매도하고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어떤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상품들이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 배당 재원을 쓰고 나면 자신의 그 투자 재원이 그만큼 기본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자기의 복리 효과를 깎아먹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런 기본 ETF를 먼저 모으신 다음에 거기서 일부 좀 차익을 실현하시면서 현금을 만드는 방식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상품들이 반짝 유행을 한 10년 전에 했다가 지금은 많이 대체가 됐거든요. 저는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퇴직연금 계좌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황금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DC형 계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 30%는 무조건 채권이나 안정형에 넣게 돼 있잖아요. 예적금이나 이런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절반은 S&P 500이나 나스닥 기초 ETF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국 주식시장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 이상 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흥국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중국의 투자를 한 10%나 20% 정도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중국은 저는 전체 시장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기술주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테크 탑10 뭐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ETF들 있거든요. 그걸 한 20%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국내 반도체나 베트남 같은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이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미국보다 지금 밸류에이션도 싸고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것 같은데 중국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중국은 사실 기술은 저는 뛰어나다 생각하지만 주식시장 자체를 아직 믿을 수 있는 어떤 성숙하지 못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너무 비중을 높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시진핑이 뭐 사교육하지 말라고 명령 한번 하면 사교육 업체들이 알아 상장 폐지하고 뭐 이런 나라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어떤 시장의 투명성이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장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그 다음으로 중국, 그 다음으로 한국, 그 다음 베트남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연금 고수들의 상위 10% ETF 포트폴리오도 큰 화제였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 ETF 포트폴리오는 사실 올해 큰 변화가 있었어요. 국장이 아무래도 미국장보다 되게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장 반도체나 그냥 코덱스 200이나 이런 코스피 지수 추정형 ETF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10년을 봤을 때는 저희 수익률 상위 10% ETF 포트폴리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거는 미국 나스닥 100, 미국 S&P 500, 미국 테크 탑1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00 TR, 뭐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S&P 500이나 나스닥 ETF가 심심해 보이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을 이런 ETF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되는 게 퇴직연금의 가장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관점에서 본다면 뭐 바이오 액티브 ETF나 이런 것들 비중을 좀 더 높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연금 계좌에 넣으면 좋을 만한 ETF 종목들을 찍어두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하면 너무 좀 약간 광고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좀 구체적인 종목들을 듣길 원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ETF는 타임폴리오라고 헤지펀드 굉장히 잘하는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라는 ETF가 있어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거의 나스닥 지수 상승률의 2배를 이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그때 종목을 펀드 매니저들이 갈아 끼우면서 가장 그때 주도주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오르는 국면 테슬라 비중을 확 높였다가 뭐 엔비디아가 오르는 국면 또 엔비디아를 확 높였다가 이런 식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을 조절을 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수수료가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액티브 ETF 중에서는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액티브 ETF는 이제 지수보다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이런 ETF를 액티브 ETF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코액트에서 나온 미국 바이오 액티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일라이 릴리라든지 뭐 이런 미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액티브 방식으로 그때그때 이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투자하는 ETF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ETF로는 저는 에이스 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액티브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생각보다 지금 국내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움직임이 내년에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국장에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에이스 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액티브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저는 반도체가 내년에도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요 ETF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ETF를 추천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ETF들이든 계속 말씀드렸던 요런 ETF들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ETF들은 워낙에 수수료가 쌉니다. 이거는
그 운용사들끼리 점유율 경쟁이 붙어서요. 이건 거의 그냥 이윤을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파는 정도 수준으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ETF들은 퇴직연금 계좌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딱 완전 맞춤형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액티브 ETF들도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시는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미국의 주식 투자하는 것들이 마치 죄악시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뭐 증권사 대표들 불러서 해외 주식 마케팅 자제해라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국내 투자자들 해외 특히 미국 투자 자산을 늘려가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국내 가계 자산은 70-80%가 지금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선진국은 이 비율이 50%도 제대로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0% 이렇고요. 어떻게 보면 원화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금융자산에서 해외 자산을 늘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가고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원달러 확률이 급등하고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은 해외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게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너무 원화 자산에 몰빵돼 있는 특히 이제 어떤 현금 흐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동산 같은데 너무 자산이 집중돼 있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좀 해외 자산 투자를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가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자산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저희 한국경제신문들이 낸 이 책이 좀 많은 투자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